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그 임시수도 기념관에 대해서 이승만의 72시간 부산 정치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부산 정치 파동은 이제 올라가면서 설명하고요. 또 여기는 개요만 설명하고 이승만의 72시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은 망했다. 왜? 역사를 너무 조작만 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는 과정들 보면 뭐 일사불란하게, 김병주, 박선원 씨가 이제 국회의원이 뭐 내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쪽지 메모지 이렇게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공수처, 검찰, 법원, 할 거 없이 헌재 쫙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나라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 조작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배은망덕하면 재앙이 거의 집에서 널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선조에게 장계를 올린 신에게 12책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승만 대통령은 무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점령당할 때 빨리 수도를 이제 옮깁시다. 이제 제주도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승만은 뭐라, 공산당이 내 앞에 오면 이 총으로 적을 죽이고 내 철을 쏘고 나머지 한 발 나를 쏘겠습니다.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이 없어. 모두 총 걸게 하여 싸우겠어. 결코 도망가지 않겠어.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독립정신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29살 때 쓴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대로 다 실전이 일어나는 데서 다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정신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 넘어가겠고요. 임시수도, 피난수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좌익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피난수도라는 용어를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안보로서 컨트롤 타워 했던 이 피난수도이기 때문에 피난수도라고 해야 됩니다. 피난수도가 아니라 전쟁 부산 임시수도라고 해야 됩니다. 자, 예. 앞서 여러분들 이제 그 동영상을 봤죠, 그죠? 동영상을 보면 결국 이 전쟁의, 잠깐만요. 이 전쟁의 주모자는 결국 스탈린, 모태동, 그리고 김일성의 합작품이죠. 1차로 1949년 3월에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친 요청했죠. 그리고 49년 3월에서 이제 5개월 후에 또 스탈린에게 남친 요청했죠. 그리고 또 이제 50년 1월에 스탈린에게 3차 요청을 하고 드디어 4차 50년 4월 달에 스탈린이 중공 개입 시 남침 승인을 하게 되었죠. 그죠? 자, 이때 왜 남침 승인을 하게 되었죠? 이때까지는 계속 반대를 했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 정황들이 있어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때 50년 1월 달에 마샬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샬 미 국무부 장관이 그들의 아시아 안보선을 한국을 빼버렸어요. 일본을 연결시켰어요. 또 하나는 소련이 이때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세 번째 뭐냐?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공 개입 시에 허락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유교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도 서울 72시간 이승만 대통령 1인 10역이 아니라 1인 2천만 명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19 기념사에서 피로 지켜낸 자유, 사기꾼 농랑 다행선은 절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고 난 뒤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안 깨어나니까 이번에 할 수 없다. 나 직을 버려서라도 국민을 깨워야 되겠다. 이 나라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가기 직전에 자기 집에서 쓴 그 메모지가 10장을 메모지라고 하면 안 되죠. 글이 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게 왜 내가 개명을 했냐. 전시뿐만 아니라 전시는 이 당시 유교는 전시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전시다. 하이브리드 전시다. 나라가 지금 선거 우리의 주권을 탈취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라가 지금 외세와 합해가지고 이 나라의 주권을 침탈한다는 말을 해요.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원문 풀 스토리를 다 들었거든요. 이승만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자, 참고 서적들 이런 등등 3일간 이런 등등을 보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날에 유교 전날 이제 육군은 어떤 상황이냐면 육군 본부가 낙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빌드업을 다 해가지고 잔치 파티를 하는데 새벽 2시까지 흥청망청 술을 마셨고요. 또 일요일이다 보니까 많은 군인들을 이제 휴가를 보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서머타임 적용이 되니까 북한에서는 새벽 4시고 우리는 새벽 5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승만 대통령은 평소와 똑같이 이승만 대통령 교회 가기 전에 이렇게 경희로에 가가지고 사진 이거 참 어렵게 구했거든요. 프란체스카 여사와 낚시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고 이승만 대통령 낚시할 때마다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씻고 옷 입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보고가 날아온 거예요. 어떤 보고가 날아왔냐면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10시에 김장흥 경무대 경찰서장이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이 나라가 지금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11시, 이제 10시 30분 늦게 신성무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그들이 남침을 했는데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때 상황이 어느냐, 웅진개성 이런 데에 쫙 동시다발로 공격이 해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두 사람 말이 다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괜찮다. 김장훈 경찰서장은 심각합니다. 이러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고재봉 비서를 불러가지고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대통령 각하 심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 밖으로 적군이 힘이 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승만 대통령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 대한민국의 전쟁의 플랜을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보고가 10시간 이상이 지연됐는가? 최병덕 육군 해관, 여기 최병덕이고요. 신성무 국방부 장관이고 새벽 2시까지 술을 취했으니까 보고를 늦게 받았고요. 그때는 또 나라가 세팅이 잘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연락 시스템도 안 되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최병덕은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침은 개성에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 집에 먹겠습니다. 라고 간신배들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이제 무초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들어오라, 우리 회의하자.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미국에 있는 손원일 제독, 그때 우리가 배가 없잖아요. 하와이에 있는 미국 이제 폐기할 그 중고 저희 함정을 이제 사러 간 거예요. 손원일 제독이.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돌아오게 오라고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11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신성무 국방장관 주재로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열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하고 11시 30분에 무초와 이제 그 대화를 나누려고 한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 메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또 동시에 총영사인 김용식에게 해가지고 이제 빨리 그 하와이에 있는 그 손원일 제독 귀국을 또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11시 35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무초 대사와 회담하기 위해서 그가 11시에 이제 신성무 국방부 장관에게 국무회의를 주관해라. 그 사이에 30분 동안 이승만 대통령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 메모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고 어떤 참모의 조언도 없이 전쟁을 수행해 나갈 구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타이밍이 중요했고요. 이승만은 국가 수호를 위해서 4가지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세계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한국민은 우리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총력전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북한이 38선을 망가뜨렸으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남북 통일의 절호의 기회다. 네 번째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미국과 유엔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4가지 원칙을 무초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무초에게 빨리 무기를 좀 보내라. 그렇게 하니까 무초 대사는 아주 건방지게 뭐라고 하냐?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지원 없이도 한국군이 잘 버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정쩡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초 대사가 이제 3시쯤 돼서 메가드와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제 한국에 필요한 탄약 11분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그가 어릴 때부터 청일 정기, 독립정신,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 박사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폐 인사이드 아웃 그런 이 글들이 전부 다 전쟁에 관한 글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6.25 딱 일어나자마자 자기 스스로가 아무도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도 모를 때 이렇게 전쟁을 4가지 큰 원칙을 세우면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미 대사관 이승만은 이제 이렇게 11시 35분에 이제 해동이 끝나고 난 뒤에, 무초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장면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로 해가지고 장면이가 미 국무부 방문해가지고 한국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와이에 전화를 해가지고 정일근 준장도 또 하와이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일근 준장하고 빨리 우리 손원일 제도 구축함 세대를 가지고 빨리 들어오라고 또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오후 2시에 그가 주재하는 비상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때 참으로 또 이게 막 뜯어주고 싶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성무 최병덕 총장이 어떤 보고를 하냐. 지금 전쟁 별거 없습니다. 군인들이 많이 오고 있지만 우리 군인들 4만 5만 명이 그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상투적인 수단으로 보면 후방사단을 출동시켜 반격을 감행하면 능히 격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성무 최병덕이는 계속 3일간 다른 사람들의 그 전시 상황에 대한 보고가 그렇게 엇박자가 많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2시에 이제 국무회의를 하면서 계엄령 선포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이제 미국에게 탄약을 요청을 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총력전을 전개하자 전쟁 목표를 이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그런 통일까지 생각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것들 이제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계속해서 무초에게 독촉을 함으로 해서 무초가 이제 메가드에게 타진을 해가지고 무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6월 2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 국동사령부에 F-51 전투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냥 바로 준 것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또 밤에 무초를 한 번 더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26일 7시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우리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10명이 이제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30분, 60분만 훈련하고 7월 2일 날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6월 25일 날 첫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를 불러가지고 두 번째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언제냐면 밤 10시 가량이에요. 22시예요. 무초에게 대사를 전화 걸어가지고 빨리 오너라. 이렇게 들어와서 나하고 해동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책을 보니까 이승만의 외교술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무초에게 뭐라고 하냐. 무초는 계속해서 깔쭉깔쭉거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에게 만일 내가 북한군의 포로가 된다면 한국과 미국은 대단히 불행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지금 오늘 우리가 대전으로 물러갈 것이다 라고 무초를 협박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협박하게 되는 거냐. 만일 한국군이 이 서울을 사수하지 않으면 서울에 많은 미국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책임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협박을 하면서 빨리 F-15기도 보내고 저기 탄약고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다음날, 이제 둘째 날 새벽 4시 30분에 이승만 대통령이 또 확인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밤을 지새우면서 전혀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렇게 무초에게 또 겁을 주는 거야. 협박을 하는 거야. 내가 밤에 저기 메가드 급동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당신 빨리 지금 내가 또 메가드한테 전화 직접 할 거니까 빨리 F-15기를 보내. 그제서야 이제 보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F-15기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뭐 바주카포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걸 보내주는 걸로 했다는 거죠. 자, 언제 6월 26일 날 새벽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에게 전화 걸고 난 뒤에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에치슨 국무장관이 극동사령관 메가드 원수에게 이제 알리면서 신속 지원을 이때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하는 것이면 이승만은 아직 서울 안 떠났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승만은 이제 협박하기 위해서 떠나겠다고 이렇게 외교적인 언어를 사용했는데 안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의 시간들은 어떠냐면 이승만은 경부대에 가까운 내무부 치안국에 가가지고 피난민 상태 지금 전시 상황이 어떻는지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특명을 내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날 어떤 특명을 내리냐면 군사 경력자 해외와 한강 방어선에 대해서 논의를 해라. 이제 우리가 지금 전력이 약화돼가지고 한강교를 이제 이렇게 점령이 당하게 되면 한강선을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 방어선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군사 경력자 회의를 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언제냐? 6월 26일 이제 11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또 오전 11시에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 본회의를 참석해가지고 이제 전쟁 발발한 상황, 지금 어떤 상황 보고를 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법적인 절차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시에 또 육군 본부 치안국 상황실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심각한 상황이 이제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에 의정부는 실제로 오후 2시에 이제 함락이 되었는데 4시에 의정부 함락이 되었으니까 대통령님 빨리 피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하겠다고 했어요? 안 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였냐? 밤 9시에 김태선 서울시경국장이 와가지고 대통령에게 또 피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26일 날 아침에 군사 경력자들을 모아가지고 한강 방어선을 뚫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회의한 결과가 누구냐면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이 되자 김홍일 육군 소장이 이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은 뭐라고 했냐면 한강 방어선 이 굉장히 중요한 작전입니다. 미 군사공단이 3일만 버텨주면 된다고 했다. 김홍일 장군은 7월 3일까지 그 2배 되는 6일간을 버텨냄으로써 미 국동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한강을 시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이 김홍일 소장입니다. 참 대단하죠? 자, 이 전쟁 중에 이 한강 방어선의 작전에서 굉장히 가슴 뜨거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형제의 나이 딱 되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소년병이었어요. 메가더가 한강 수원에 비행기 내려가지고 영등포에 가가지고 한강 방어선을 이렇게 시찰하고 있는데 총 대포 소리가 막 나면서 이제 어떤 그 참호에 딱 가보니까 소년병이 하나 있었어요. 너 왜 후퇴 안 하니? 이러니까 이 소년병이 상관의 명령이 없으면 죽어도 후퇴할 수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동경에 가서 바로 지원병 보내더니 안심하고 싸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신동수 씨입니다. 이분의 말을 직접 한번 볼까요? 타 부대는 다 후퇴했는데 이 부대만은 왜 후퇴 안 하느냐고 묻는데 내가 하는 말이 저는 중대장의 명령 없이는 절대 후퇴 안 합니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고 살더라도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 29일입니다. 이때 메가더가 이 한강 방어선을 시찰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요거 국회에서 이제 논의한 내용들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이승만 대통령 국회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육군본부와 치안국을 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서울에서는 계속해서 야크기가 공격을 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차 보고되었을 때 6월 26일 날 4시였죠. 그러니까 의정부가 함락이 된 것이 바로 오후 1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태선 서울시경국장이 26일 날 밤 9시에 이제 대통령 빨리 피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적군들이 넘어오면 이때 또 형무소를 탈취해가지고 거기에 갇혀있는 한 15,000명이 되는 공산주의 분자들이 이렇게 탈옥해가지고 인왕산을 건너가지고 경무대로 오게 되면 대통령 각하 지금 피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7일 날 새벽에 이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어떻게 피난을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제 북한과의 우리의 무기를 보면 병력 수만 해도 우리가 반이 모자라요. 2배나 많아요. 전차는 우리가 제로예요. 북한은 242대입니다. 비행기는 어때요? 야거기가 211대인데 우리는 22대의 정찰기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이제 6월 27일 새벽 1시입니다. 장면대사에게 트루만을 만나라고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이때 그 당시에 미국에 있던 한표욱 참사관이 뭐라고 하냐. 이때 대통령의 목소리는 지난번과는 달리 확연히 떨리는 기색이었고 흥분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 참사에게 필립 일이 맹랑하게 되어가고 있어. 우리 국군이 용감하게 싸우긴 하나 모자라는 게 너무 많다. 즉각 장 대사를 모시고 트루만을 만나서 군사 운조를 시급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라. 우리 국민들은 잘 싸우고 있지만 무기가 없어서 큰 걱정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탱크야. 그러니 빨리 탱크를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루먼을 만나면서 무기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새벽 1시에 장명대사에게 전화하고 난 뒤에 이승만은 곧이어서 메가더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당시에 옆에 있었던 민복기 비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해줘요. 우리는 지금 잘 싸우고 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없어. 그러니 탱크를 빨리 보내라. 만일 당신들이 아니 도와줄 것 같으면 우리가 미국 사람들도 완전치 못할 것이라고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셨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대통령의 입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흥분된 상황에서 왜 빨리 무기를 안 보내줘? 그러니까 혼자서 진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상국무회의 밤에 새벽 2시에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각하 사태가 매우 급하니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이승만은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 날 보고 서울 버리고 떠나란 말인가? 서울 시민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제 이때서야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들의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어때요? 조병우 등이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자꾸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각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빨리 서둘러 피난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안 돼. 서울 사수에 나는 떠날 수 없어라고 계속 외칩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때 뭐라 지금 같은 경우에서 국가 원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염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존속이 어렵게 된답니다. 일단 수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승만은 막 화를 또 내는 거야. 마미, 프란체스카 여사를 애칭으로 마미라고 해요. 누가? 캡틴, 신? 아니 치프 조? 아니면 만송, 기위봉이냐? 나는 안 떠나 라면서 역정을 냈다. 그러다 대통령은 전선 상황이 위급하다는 걸 알고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돌렸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프죠? 예, 그러면서 북한군 전차가 이제 청량리에까지 가까웠어요. 11km밖에 안 돼요. 경무대에서. 바로 쏘면 언제든지 바로, 예, 그 경무대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승만이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나가고요. 그런 점에서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의 피난 결정은 적절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떠난 시간이 이렇게 질질 꺼가지고 새벽 4시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황규병 비서는 뭐라고 하냐?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내가 서울 시민들하고 같이 죽더라도 남아서 싸워야 할 텐데 그러나 내가 잡힐 것 같으면 다 되는 거야 라면서 혼자말로 자꾸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해요. 이때 3일간 잠을 못 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밤 열차 새벽 4시에 올라타면서 그 당시에 열차가 어떻게 했어요? 유리창 다 깨지고 의자 스프링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불편한 의자에 앉으면서 3일 동안 한숨도 못 잤으니까 완전히 그냥 골아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차가 대전까지 내려갔어요. 그 당시에 대전까지 내려갔는데 한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8시간, 10시간. 그러니까 잔 거예요. 대구에 딱 내리니까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빨리 돌려! 이래가지고 다시 대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신신당부하냐? 국민들을 격려해서 항공치가 되어 공산당을 물리치게 그리고 나는 올라갈 테니 걷지 말고 잘들 하게 하면서 혼자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 다리를 혼자서 폭파하고 사람 많이 죽이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올라가서 이제 수원 비행장에서 제너럴 처치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누구냐면 드럼 라이트라는 참사관을 만나게 되고 무초를 만나게 돼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에서 이게 드럼 라이트로부터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뭐라냐? 드럼 라이트가 유해 안보리에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와 그 결과로 얻어진 유해 안보리의 계획 그리고 미국의 공식적인 태도를 밝히면서 이제는 각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쟁입니다. This is not your war but ours라고 말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생기를 되찾고 충남지사로 관사로 갔다고 합니다. 이승만으로서는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때 대전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대전 방송인데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방송을 자기들이 계속 하잖아요. 이승만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레퍼런스를 하나 담았어요. 이승만은 대전 라디오 방송에서 안심하라 이기고 있다 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군이 참전했다. 이런 좋은 기쁜 소식을 연락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전으로 임시 수도가 내려왔습니다. 임시 수도 내려와서 이제 6월 30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최고의 순간 공산당 서른 놈을 쏜 뒤에 우리 둘은 하나님 곁으로 데려다 줄 티켓이야 라고 참 애틋하죠. 그러면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나는 우리 티켓은 잘 간수했어요 여보라고 하면서 잘 있지 하면서 웃곤 했다라고 전쟁 중에서 유머를 잊지 않았죠. 예, 그러면서 7월 20일 날 대전이 함락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죠.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대구도 이제 방어선이 뚫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7월 20일 날 대전이 무너지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어디냐면 목포로 가가지고 배를 타가지고 부산으로 와요. 그 고생한 과정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그 많은 피난민들이 울부짖는 가슴을 이제 저렇게 들려오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창틀을 움켜쥐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프란체스카 여사 써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착한 우리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결전의 순간 다가옵니다. 우리 한 명 적군이 10명에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초는 빨리 이제 수도를 떠나야 됩니다. 이제 반도 밖으로 보내야 됩니다. 제주도로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 호주머니에 있던 모질총을 꺼내면서 무초를 향해서 이제 바라보면서 공산당이 내 앞에 오면 이 총을 적을 죽이고 내 철을 쏘고 나머지 한 발 나를 쏠 것이다.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이 없어. 우리 모두 총 걸게 하고 싸우겠어. 결코 도망가지 않겠소. 이것이 바로 이승만의 결기입니다. 이렇게 이승만의 이러한 3일은 참 그가 전쟁의 그런 플랜을 세우는 데서 다 어릴 때부터 그가 가졌던 그런 학습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75세의 노인의 감당하기 너무나 버거운 살인적인 스케줄이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짜인 이승만의 3일의 행정은 완벽 그 자체였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아무 매뉴얼도 없던 시대였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국가 지도자로서 그 위대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부산 정치 파동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사진 몇 장만 보고 이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월 27일 날 대전으로 임시수도 옮겼고요. 그 다음에 20일도 안 돼서 7월 16일 대전에서 대구로 옮겼고요. 대구에서는, 대전에서 19일, 그리고 이제 8월 18일 날 대구에서 이제 부산으로 임시수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 수복되는 기간 동안 이제 1023일 동안 부산은 대한민국의 임시수도가 되었습니다. 행정부는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경남도청, 그 다음에 부산시청, 그 다음에 상공부, 교통부, 부산극장 이런 데 있습니다. 예,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예, 이 건물이 121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에 대표하는 붉은 벽돌 건물 3개가 있었는데 부산역이고요, 부산우체국이고 그 다음 경남도청이라는 점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보면 이렇게 동그란 잔디밭인데요. 부산 정치 파동 때 계엄령 선포하고 난 뒤에 국회의원 47명을 버스채로 이렇게 들고 헌병대로 끌고 간 그런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시청 자리고요. 국회의원 자리였고요. 문화극장, 부산극장, 우체국이 지금 이걸로 변했고요. 다 전소돼 버렸어요. 부산역도 이렇게 옛날 다 전소가 됐습니다. 지금의 부산역 위치 아닙니다. 53년 대화재가 있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남도청이 이제 결국 뭐냐면 부산 임시수도기념관으로서 6.25 전쟁 임시수도 시절 국가심장부 역할을 했습니다. 102년 역사 걸음 속에서 이제 근현대의 정치 사회적 변화와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건물로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여러 사진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임시수도 기념관이 이제 뭘 한 곳이냐면 3가지입니다. 대통령 관저이기도 했지만 내각회의 및 국무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외국 인사들을 만난 대외교적 활동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신문기자를 하는 프레스센터 역할도 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6.25 참전국이 몇 개국이죠? 16개국, 의료지원국은 5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자지원국은 39개국이에요. 정말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전쟁하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가 도운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도움도 받았지만 이렇게 많은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많은 외국인들도 도와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사진 하나 유트라디언호 여기 사진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네덜란드에서 덴마크에서 의료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이때 함장이 햄릭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배에는 군인이 딱 이 선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이 에피소드를 말할게요. 42명의 정원이 간호사를 뽑는데요. 4,000명의 지원자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실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피까지 A형, B형, O형 이런 걸 맞춰가지고 왔대요. 왜? 전시 상태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수혈이 필요하면 자기들 피를까지 빼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 피난 온 어린아이까지도 치료를 해주고 군인들도 치료해주고 이러한 참 멋진 병원이었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쟁 중에 이제 헬싱키 올림픽에 1952년도에 보냈습니다. 한국 역도에서 이제 김성지, 복싱에서 강준호가 동메달을 받은 대한민국 최초는 아니죠. 이렇게 메달을 받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이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산 임시 수도 기념관 해도 너무했다. 이승만의 그 야외 동상이 부산 임시 수도 기념관 앞에 처음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이게 철거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신문에 나자마자 좌익 청년이 와가지고 20, 30대 청년이 와가지고 빨간 페인트로 이렇게 피치를 해버린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철거가 돼가지고 지금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허남식 시장 당시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허남식 시장이 참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30대. 대한민국 최초의 이승만의 야외 동상이 이렇게 피로 얼룩지면서 이제 피를 지우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 보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완전히 철거되어 가지고 14년째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 자, 저희들은 왜 이승만 동상을 철거하려고 했을까? 자, 이 중요한 건 두 번째, 임시수도 기념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임시수도 기념관 보면 이승만 동상이 있고 여기에 이승만의 업적을 새겨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옆에 텅 빈 공간인데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현 상태가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자,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이승만을 기념하는 업적을 기념하는 글들이 박혀 있었는데 이렇게 이게 언제까지 22년도까지 저희들이 왔을 때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4년 5월 18일 날 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양산 온누리교회 팀들은 피난수도 흔적 이 돌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이 못된 짓을 했냐? 공안수 아미동 서구청장이 이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안타깝죠? 예. 피난수도 자, 이제 끝내도 되겠습니다. 부산 정치 파동은 제가 올라가면서 이야기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런 조형물이 이제 세워지고 지금은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이상한 이게 뭔지 나중에 여러분들의 퀴즈 물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예, 이제 중요한 부분은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예, 부산 정치 파동은 이제 올라가면서 설명하도 될 것 같습니다. 예.